오늘의 뉴스를 더 깊게, 더 재밌게 전해드리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 원정대 본격적인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후보 결과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이야. 네. 이번에 신진 세력 중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만 살아남은 상황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신인 돌풍이라고 했었는데 1차 경선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이준석 몰아주기가 된 셈이 됐는데요. 김웅 의원하고 이제 김은혜 의원이 초선 돌풍으로 처음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네. 결선 진출에는 둘 다 실패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가 종합 득표율로 보니까 이제 41%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이제 소위 평론가들끼리 네. 대기실에서 보통 이제 그 전에 이게 이제 하기 전에 네. 나름대로도 다 예측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한 번씩? 몇 %라고 얘기하고. 네, 이게 막상 그 뚜껑 열어보면 국민의힘의 그 당원 구성 자체가 네.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최고처럼 이제 젊은 사람한테 표가 많이 쏠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네. 다 틀렸습니다. 진짜 40이 네. 넘게 나와가지고 특히. 저희가 지금 재보궐선거 때부터 연전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51%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과반. 당원 여론조사를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물론 1위를 하긴 했는데 네. 당원 중에서 이제 32%를 득표를 했어요. 당원에서. 네. 그런데 2위를 이준석 후보가 했는데 1%밖에 안 떨어집니다. 31%를 기록해서 2위를 했고 대구에서 5선까지 지낸 주호영 후보가 20%에 그쳤으니까 굉장히 좀 거세게 이준석 돌풍이 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랜만에 선관위원장이죠. 황우여 전 의원 봐서 반가웠어요. 살짝 반가웠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아주 건강한 얼굴이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네, 일단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발표하고 이제 후보자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하자마자 모든 언론에서 득표율이 매우 상세하게 공개가 됐어요. 이미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던데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네. 좀 놀랐던 것이 네, 어떤 홍문표 조경태 의원이 각각 4등, 5등을 했는데 네. 당원 일반 조사에서 5%씩 받아서 홍문표 의원은 합치면 10, 조경태 의원은 당원 6, 일반 국민조사가 3%면 합이면 9밖에 안 되는데 이걸 5대였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으로 더하게 해서 10 그리고 9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8조차도 받지 못했 8 정도 받았거나 최대치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적게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신진 세력은 이준석 전 최고에게 몰아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네. 라는 걸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문표 의원이 네. 나경원 원내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각각 오래된 사람들이다. 네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쉬시라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선수가 홍문표 의원도 4선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4선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같이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네, 선수로 치면. 네, 그리고 심지어 홍문표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 공천 받아서 96년부터 의원에 도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 이 발언을 던지는 이유는 본인의 득표율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당선이 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연대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보낸 것이 아닌가, 먼저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유권자들이 신진 사이에서 그냥 단일화를 해줬어요.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은 안 됐지만 네. 그런 셈이 됐고, 이게 이제 당원하고 일반 여론하고 7대 3이어서 어쨌든 이준석 최고한테 좀 유리한 싸움이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본 경선에서 5대 5잖아요. 예비 경선에서는 5대 5였고, 5대 5. 예, 본 경선이 되면 이제 당원 투표의 네. 비율이 70%로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좀 첨예한 관심사가 되는데, 먼저 좀 갈라봐야 될 것이 기존 그 중진 그룹,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나 이제 조경태 의원 그룹이 단일화가 안 되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신진 대 중진 그룹의 대결이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의 얘기대로 해가지고 뭐 김은혜 의원이나 김웅 의원 중에 3명이라도 본선에 진출을 했다면 단일화를 통해서 이 신진 쪽에 힘을 더 규합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네. 이준석 후보가 혼자 올라가는 바람에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최대치다라고 봤을 때 중진들이 얼만큼 연대를 해내거나 혹은 뭐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거나 꼭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변수가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당원투표 70%가 되면 이준석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네. 이 예선을 일단 뚜껑을 열어봤더니 상당히 높게 당원투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이준석 후보 쪽으로 완전히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연령대가 높은 당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이쪽에 한번 줘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당원 보니까 네. 이제 당원들만 봤을 때 지역별로 이제 좀 편중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지지하는 쪽이 다른 텐데 영남 쪽이 51%가 넘더라고요. 네, 전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 진성당원이 한 20여만 명으로 달고 있는데 네. 그중 50%가 이제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준석 전 최고에게 본선거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밴드웨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반발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네. 그 부산 사직구장에 가면 네. 외야로 공이 날아오면 네. 아이한테 넘겨주라고 아주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라는 표현이 있어서 아주라, 네. 아주라 이러죠. 그거군요. 네. 네, 아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영남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네. 아한테 당을 맡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할 경우에 네. 전략적 투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를 제 생각에는 중진들은 계속해서 부추길 거고요. 네. 저 주호영 의원은 당장 대구로 내려가서 저 박근혜 탄핵 저 앞장서던 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겼을 경우에 네. 과연 대의원 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다만 지금 나왔던 이 득표만 따져봤을 때 당원 비율을 7대 3으로 해도 이준석 후보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중진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반발 심리를 자극할 것인가 아니면 밴드웨건으로 끝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 과연 레이스 완주를 할 것인가. 완주를 할 것인가.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완주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조경태 의원에게까지 손을 뻗칠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네. 홍문표 의원은 이제 충남 예산 홍성에서 국민의힘 전신을 포함해서 3선을 했는데 그렇죠. 네. 충남표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네. 조경태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포함하면 재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3선하고 넘어간 5선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민심을 다 잡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본인한테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 도움이 네. 되고 아마 다른 후보들도 네. 같이 하자는 얘기 안 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도 색깔이 워낙 또 분명한 분이어서 그렇죠. 끝까지 완주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1대 4 구도로 돼버리니까 중진 후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종 연행 어떻게 될 것인가가 거론이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제가 0선이면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20선이다. 이 0선을 이겨보겠다고 단일화를 한다면 상당히 명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영리한 갈라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막 시작하기 직전에도 진행자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0선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없다라는 게 약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 돌풍이 이어지면서 젊은 바람이 되다 보니까 0선 의원이라는 게 오히려 자기가 어떤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중진 의원들을 다 묶어가지고 네. 정치를 오래 한 올드한 사람들이다라는 이 낙인을 찍고 네. 본인은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젊은 바람을 우리 당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잡혀 있는 구도에서는 선뜻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창수 평론가 말씀처럼 네. 아를 하나 상대하려고 삼촌들, 뭐 외삼촌, 뭐 이모부,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 하나를 상대한다고 하는 게 약간 모양이 안 좋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빠진다. 그러니까 이걸 단일화로 가져가기도 쉽지 않고 연대를 한다, 혹은 뭐 드랍을 한다,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아직도 무소속이시죠. 그렇죠. 홍준표 의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탈당파, 잔류파 이들 간의 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중간에
평론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석 평론가? 이제 탈당파를 굳이 나눈다면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까지 탈당파로 분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출신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경원 의원 이렇게 될 텐데 네.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가 합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3명의 후보가 어떻게 전략을 펼칠 것이냐, 그리고 잔류파의 대결이라고 보면 결국은 아래의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잔류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잔류하고 있었던 영남의 지지자들이 네. 보통은 잔류했었던 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던 지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탈당했었던 사람에게 다시 당 대표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우리 이제 명랑시사에 나와서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네. 보수 정당 상황에 대한 신호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헷갈렸다 싶을 때는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봐라. 네, 저번에 그 얘기 하셨죠. 오늘도 좀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탈당파와 잔류파의 대결 구도로 봤는데 마지막 흐름은 결국 잔류파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가로 알고. 네. 그래야 자신의 이제 복당에 유리하니까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대립 구도를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로 만드는 대화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해석하자면 나의 복당을 허가해달라. 그리고 중진들 좀 합쳐가지고 이겨서 나의 복당을 허가해달라. 이런 네. 해석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중진 쪽에서 나오는 게 네. 자강론으로 국민의힘이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네. 자신이 복당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이 강세를 이어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내심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 어쨌든 본인의 복당 관련해서도 탈당파 잔류파 사이에 어떤 약간의 갈라치기 그런 이제 그 발언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맥락에서 읽으면은 좀 이해가 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헬마우스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홍준표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의원의 페이스북은 항상 본인 중심으로 해석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6월 11일 어떤 결과 나올지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 당선 가능성은 몇 %일까요? 저는 찍어보시죠. 저는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아졌다. 사실 그 전까지는 본선 올라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숫자를 보니까 여론 분위기를 봤을 때 50%는 넘긴 것 같습니다. 50% 이상의 가능성을 50%는 넘긴 것 같아요. 네. 적어놨어요 지금. 네. 놀릴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틀리면. 제가 지금 계속 연패를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네, 오창석 평론가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상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결국 아주라 정신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가 센 보수 정당이거든요. 이게 반발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해서 아마 근소한 차이로 2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 결과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슷비슷했으면 그래도 나는 젊은 표에 주면서 긴장감 줘야지라는 표가 이러다가 진짜 되겠는데라는 반발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재밌게 되네요. 6월 10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1일. 네,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죠. 이 유령 청사는 보통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뉴스에나 나올 중국에서 벌어질 만한 일을 가끔 이제 중국에 정말 황당한 일 벌어지고 하잖아요. 이런 급의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세평가 분류한 우리 관평원이라 부르죠. 이 유령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결국은 당정청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관평원에 한해서만 보면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 원짜리 유령청사를 짓고 49명이 이제 특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은 3개 지역 사업소를 통합해서 15에서 20km 거리의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역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2010년 세종시의 특공 제도가 생긴 이후에 공급된 아파트 96,746가구 가운데 25,636가구, 26.4%가 특공을 받아갔습니다. 26%가 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때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특공을 제대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합계 출산율도 가장 높고 맞아요. 누구든지 내려가고 싶은 도시가 이제 됐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했기 때문에 또 사실 걸어다니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가 돼버려서 이제는 이 특공을 폐지할 때도 됐다. 특히나 이제 관평원 사태가 터지면서 누군가가 이제 가로채 간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특공을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제도 이제 도입한 지 한 10년, 딱 10년 된 건가요? 2010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긴 하고 부동산 가격 등등. 그렇죠. 그래서 뭐 국민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예상 못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요가 필요한 공무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좀 개선책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그런 있어요.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중소기업벤처부가 이제 세종시로 이제 옮길 예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공 관련된 그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당정청의 결정으로 이제 취소가 되게 됐고요. 과천이나 서울청사에서도 앞으로 이제 옮겨갈 그 부처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옮겨갔던 공무원들에 비하면 이제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 안에서 비교한다면 그렇죠. 이제 어차피 사이에서. 세종시로 다 같이 옮겼는데 먼저 온 쪽은 특공으로 이제 아파트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많이 올랐고 일반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좀 더 비싸게 사야 된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특별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특별한 사정에 맞춰서 설계된 거였던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설계돼서 시행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어져서 왔던 것도 결국은 이제 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초기에는 그랬었죠, 사실은. 그렇죠. 완전 허허벌판이었으니까 세종시 자체가 그때는 오죽했으면은 뭐 이제 세종시로 부처 이전이 되더라도 주말 부부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은 서울을 향하는 통근 버스들이 세종시에서 쭉 출발하는 기차 같은 진풍경이 펼쳐지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세종시로 옮겨갈 부처 몇 개 안 남아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당청을 향해서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부호가 찍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은 일단은 특공제도 폐지 적극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해라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관평을 비롯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수사에 맡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2016년에 검찰이 이제 대대적인 수사 착수해서 55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소해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 한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경찰이 내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경찰이 내수 착수한 그 동영상의 제목을 보면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 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인데 여기에서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손 씨 사건의 이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냐? 너희들은 이 시민들의 어떤 봉급과 세금을 먹는데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완전한 그 가짜 뉴스인데요. 이거를 두고 이게 확산이 되는 속도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20만 넘는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 이제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인데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뭐 제목도 굉장히 좀 그럴 듯하게 마치 누가 보면은 브리핑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속기 좋게끔 만들었는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일단 이게 경찰이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뭐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크게 열어두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녹음한 것 같다라고 경찰청 관계자가 일단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허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그리고 수사하고 나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손정민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번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손정민 군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엔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
신발은 어떻게 됐느냐 네. 했을 때 신발은 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 증거 인멸을 하려는구나 라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500만 회를 넘어가면서 네.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네. 여기에 진실을 진짜 나타나기 바라는, 진실을 규명하기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편승해서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성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나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이런 쪽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에서 이제 가짜뉴스를 추적을 하니까요.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이 영상은 거의 명백하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내용상 앞뒤가 안 맞는 문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문장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걸 뭐냐면 댓글이나 좀 이렇게 그 추천수가 높은 기사나 이런 것들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네. 인공지능 기계에 입력을 해가지고 기계어로 만든 영상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손씨 사건 초기부터 베트남 쪽이나 중국 쪽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제목만 자극적으로 뽑아서 올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건가요? 광고비를 거기서 챙겨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사도 어렵고 잡아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여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실제 이 사건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룬 유튜버들 왜 그 한강공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위도 하고 경찰과 약간 대치 상황도 있었고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이 한 달 최소한 1,500에서 3,000만 원까지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녹스라는 사이트하고 플레이보드가 유명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유튜브 채널들 6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주로 손씨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유튜브 계정들인데 평균 수익이 1,586만 원에서 3,111만 원까지로 추정이 된다. 평균 총 수익이 이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6개 계정의 평균 조회수가 손씨 사건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는 하루에 한 10만 회 정도가 됐었는데 올리고 난 이후에는 71만 회 정도로 7배로 급증을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 채널을 쭉 관찰하고 있는데 그 전직 기자라고 이제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 라이브 방송이 3만 명, 4만 명씩 실시간 시청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슈퍼챗이라고 하는 이 후원금 보내는 기능도 굉장히 100만 원, 200만 원씩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경찰이 여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옷이 젖어 있었다, 젖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왜 파보지 않느냐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귀가할 때 탔던 택시 기사를 만나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옷이 젖어 있었는지 확인해본다고 했을 때 차량 뒷좌석에 탔는데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이 뒤따라가서 그걸 해명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된다면 경찰이 한 줄을 잡고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혼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유튜버들이나 온라인상에서 제기하고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경찰이 은폐한다 라는 것까지 지금 나가버렸기 때문에 경찰의 신뢰도가 경찰이 아마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유튜버들이나 온라인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거. 마치 뭔가 회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중간 수사 결과를 조금 미진하더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